점령된 프랑스 1943년 8월입니다. 독일 루프트바페의 외딴 비행장에서 새벽 4시 직후였습니다. 제26 전투비행단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베르너 슐츠 상급 중위는 승리가 되었어야 할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P-47 썬더볼트 한 대가 격추되어 불시착했습니다. 조종사는 생포되었고 항공기 자체는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정보면에서 엄청난 수확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독일 조종사들은 이 거대한 미국 전투기를 마주쳐 왔습니다. 조종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성능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독일 엔지니어들은 마침내 이 전투기를 가까이에서 조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슐츠가 활주로에서 P-47을 보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모든 조종사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기괴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뚱뚱하고 볼품없는 나는 우유병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적기의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숫자를 믿는 이 엔지니어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낼 참이었습니다. P-47은 기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 부품들은 독일이 지도자들조차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수학적 증거였습니다. 슐츠는 전투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메서슈미트에서 일했던 항공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적 항공기를 이해하고 약점을 식별하며 전술적 대응책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비행장에 도착하여 P-47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모든 독일 조종사와 같았습니다. 이 물건은 기괴했습니다. 터무니없이 뚱뚱하고 볼품없었습니다. 동체는 거대했습니다. 거대한 성형 엔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항공기는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 거의 8톤에 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최전선 전투기인 포케불프 FW-190은 약 4톤이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그것을 나는 우유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활주로에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슐츠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을 만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슐츠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슐츠는 기계의 심장인 프렛 앤 휘트니 R2800 더블 와스프 엔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팀이 카울링을 제거했을 때 그들은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거대했습니다. 18개의 실린더가 두 줄로 9개씩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P-47의 육중한 외관을 설명하는 성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크기만이 슐츠를 놀라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질, 정밀도, 그리고 공학적 정교함이었습니다. 모든 부품은 독일 공장들이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공채 맞춰 가공되었습니다. 실린더들은 균일했고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크랭크샤프트는 야금술의 걸작이었습니다. 슐츠는 수첩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기량과 설계를 기반으로 볼 때 이 엔진은 최소 2000마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체 통합된 터보 과급기 시스템으로는 아마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FW-190에 장착된 BMW 801 성형 엔진은 최대 출력에서 약 17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 엔진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20에서 30% 더 많은 출력을 가진 엔진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매우 쉽게 해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슐츠는 엔진 구조에서 부족한 자재로 인한 타협의 흔적을 조사했습니다. 독일 공장들이 점점 더 강요받던 타협의 종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급 재료 사용, 제조 공정 단순화 등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모든 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엔진은 고급 알루미늄 합금과 정밀 베어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품들은 재료 부족이나 제조 단축의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편의적인 방식이 아닌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슐츠의 조수 중 한 명은 실린더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독일 항공기를 다루었던 정비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상급 중위님, 이것을 보십시오. 각 실린더는 개별적으로 분리 가능합니다. 하나가 손상되면 엔진 전체를 분해하지 않고도 그 부품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슐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설계였습니다. 더 빠른 수리, 더 적은 가동 중단 시간, 더 많은 항공기 운용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엔진은 주요 수리를 위해 광범위한 분해가 필요했습니다. 이 미국식 설계는 정비가 자주 발생하며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슐츠의 주의를 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속을 두려움으로 조여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P-47 성능의 진짜 비밀은 단지 엔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터보 과급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슐츠는 이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읽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덕트망이 엔진에서 동체를 따라 항공기 후방기에 장착된 터빈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의 배기가스를 사용하여 2만 분당 회전수 이상으로 압축기를 회전시켰습니다. 이는 가압된 공기를 다시 엔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공학 기술은 경이로웠습니다. 배기가스는 극심한 열을 견딜 수 있는 덕트를 통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터빈은 저급 베어링을 찢어버릴 속도로 회전해야 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엔진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정밀하게 보정되어야 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터보 과급기를 실험했지만 성공적으로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적 난제는 너무 컸습니다. 재료 조달은 너무 어려웠고 제조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대량 생산하고 있는 전투기의 말입니다. 시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용 항공기도 아니었습니다. 양산형 모델이었습니다. 수백 대 중 한 대, 아니면 수천 대 중 한 대였습니다. 슐츠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 터보 과급기 덕분에 P-47의 엔진은 독일 전투기들이 공기를 헐떡이는 고도에서도 최대 출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5,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는 FW-190과 BF-109 전투기들이 얇은 공기 속에서 기계식 과급기가 고전하며 성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반면 P-47은 전성기를 맞을 것이었습니다. 빠르고 강력하며 고고도 영역에서 완전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독일 전투기들이 폭격기 편대를 요격하기 위해 작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조수가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급 중위님, 우리가 이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을까요? 슐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제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밀 가공, 고급 강철 합금, 그리고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본적인 항공기를 충분히 생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복잡성을 더하는 것은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 깨달음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더 나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산업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전투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엔진을 조사한 후 슐츠는 기체 자체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똑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P-47은 상당한 전투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관포탄이 동체의 여러 부분을 찢어 놓았습니다. 기관총 사격이 날개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다시 날아가서 통제된 착륙을 해냈습니다. 슐츠는 손상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여러 개의 20mm 기관포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일 전투기를 산산조각 낼 종류의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P-47의 구조는 그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두꺼운 알루미늄 외피, 견고한 내부 프레임, 그리고 중복된 제어 시스템이 모두 놀라운 내구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는 루프트와페 부대의 손상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몇 번이고 조종사들은 P-47의 기관포를 쏟아붓고도 미국 전투기가 계속 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P-47은 탱크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중량 절감과 민첩성을 최적화한 반면
P-47은 공격을 흡수하고 계속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석 장갑은 광범위했습니다. 두꺼운 강철판이 조종사를 여러 각도에서 보호했습니다. 윈드스크린은 장갑 유리였습니다. 독일 전투기의 어떤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R2800 성형 엔진이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BF-109와 FW-190의 수랭식 직렬 엔진과 달리 성형 엔진에는 취약한 냉각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엔진에서 실린더를 쏴도 계속 작동했습니다. 슐츠는 P-47이 여러 실린더가 파괴되고 연료 탱크가 뚫리고 조종면이 날아간 채 기지로 돌아왔다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유사한 손상을 입은 독일 전투기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이 무게는 성능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슐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추가 무게를 감당할 만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 무게를 극복할 엔진 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설계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독일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계선에서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성능을 짜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안전 여유를 두고 항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비효율성도 무력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도 미국의 접근 방식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슐츠는 다음으로 P-47의 무장을 조사했습니다. 8개의 브라우닝 M250 구경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각 날개에 4정씩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계산했을 때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각 총에는 약 400발의 탄약이 있었습니다. 총 탄약 탑재량은 3,200발이었습니다. 8정을 모두 합한 발사 속도는 초당 100발이 넘었습니다.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1초간의 집중 사격은 100발의 무거운 탄환을 목표물에 박아 넣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격 통과에서 이 초간의 사격은 200발을 발사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2정 또는 4정 기관총에 한두 개의 기관포를 탑재했습니다. 총 화력은 더 적었고 탄약도 더 제한적이었습니다. BF-109는 기관포에 60발, 기관총에 500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진되면 조종사는 기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P-47 조종사는 거의 30초 동안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여러 번의 교전에서 길게 여러 차례 발사한 후 탄약이 소진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수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슐츠는 59경 탄환 자체를 조사했습니다. 그것들은 무겁고 고속의 발사체였습니다. 장갑과 구조 부품을 쉽게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이 P-47의 사격 효과를 납탄벽이라고 묘사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8정 총이 한 초점에 집중되면 그 화력의 원뿔 안에 걸린 어떤 것도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독일 항공기는 경량 구조와 제한된 장갑으로 이러한 화력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P-47은 정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목표물을 대략적으로 앞에 두고 반가쇠를 당기면 되었습니다. 슐츠는 기록했습니다. 권고: P-47과의 정면 교전을 피할 것. 방역 사격 생존 확률은 극히 낮음. 슐츠가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는 개별 부품을 넘어선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P-47의 모든 시스템은 경이로운 근본적인 산업 역량을 말해주었습니다. 엔진은 정밀 가공과 고급 합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터보 과급기는 첨단 야금 기술과 제조를 필요로 했습니다. 기체는 막대한 양의 알루미늄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장은 제대로 작동하는 탄약 생산 산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부품들 중 어느 하나라도 독일 산업에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P-47은 이 모든 것을 단일 항공기에 통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량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슐츠는 정보원으로부터
생산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실은 영혼을 짓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리퍼블릭 에비에이션은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P-47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하반기에는 한 달에 5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944년까지는 한 달에 600대, 700대, 심지어 800대까지 생산을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 공장들은 모든 유형을 통틀어 한 달에 300에서 400대의 단일 엔진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생산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끊임없이 방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R-2800 엔진은 P-47 전투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엔진은 여러 대의 미국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R-2800 엔진의 총 생산량은 12만 5천 대를 넘어설 것이었습니다. 이는 2000마력 엔진 12만 5천 대 이상이었습니다. 전쟁 전체 기간 동안 독일의 모든 종류 항공기 엔진 총 생산량은 대략 25만 대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훨씬 낮은 출력을 가졌습니다. 미국은 독일이 생산한 전체 엔진보다 단일 고급 엔진 유형을 더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슐츠는 책상에 앉아 수치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실수를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943년 미국의 항공기 생산량은 8만 5천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독일의 생산량은 약 2만 5천 대였습니다. 이는 3대 1 이상의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평균적으로 더 무겁고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대의 비셔셋 폭격기는 세 대의 BF-109 전투기보다 더 많은 알루미늄과 노동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미국은 수천 대의 비셔셋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자 격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의 수천 대의 항공기와 탱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영국군에게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에서 독일을 능가하는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슐츠의 최종 보고서는 베를린의 최고 사령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취합하면서 위험한 내용을 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보고서는 P-17 전투기의 여러 분야에 걸친 기술적 우월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이 동등한 시스템을 생산할 산업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패배주의적으로 비춰질 결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요약 보고서는 P-41 썬더볼트가 독일의 현재 능력을 초과하는 산업적,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투기의 광범위한 배치는 미국의 생산 능력이 이전 정보기관의 추정치를 훨씬 초과함을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높은 고도에서 P-47과의 교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적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전략적 평가에서는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 항공기에 대한 지속적인 소모전이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싸운다면 우리는 파괴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슐츠의 지휘관은 보고서를 읽고 존경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휘관은 이 보고서가 베를린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항공기가 우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슐츠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연구 결과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휘관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정확했지만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도부는 불편한 진실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상부 조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슐츠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보고서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묵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참모 장교는 이 엔지니어가 적의 선전에 의해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P-47이 조악한 미국 공학의 산물이며 독일의 설계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슐츠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패턴을 이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정보는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슐츠 개인에게 P-47 전투기를 검토하는 것은 계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항공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몇 달 동안 슐츠는 자신의 예측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P-47 전투기는 유럽 상공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전투기 손실은 증가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격추되었고 대체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안했던 높은 고도에서의 교전 회피와 치고 빠지기 전술 같은 권고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술들은 서서히 채택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기술적 이점을 통해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슐츠는 다른 노획된 미국 항공기들을 검토했습니다. 각각의 항공기는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우수한 재료와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운영되는 산업 기반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노획된 C-4트렐 수송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10,000대 이상 생산될 기종 중 하나였습니다. 독일의 전체 수송기대는 수백 대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구식 설계였습니다. 그는 피아파별 머스탱을 검토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P-47의 항속거리에 더 나은 성능을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엔진은 미국에서 라이선스 생산된 패커드가 제작한 롤스로이스 멀린이었습니다. 수천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그가 검토한 모든 항공기는 동일한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독일은 압도적인 물량 우위를 가진 적에게 산업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슐츠를 괴롭힌 것은 이 정보가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보는 있었습니다. 독일 요원들은 미국의 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노획된 장비들이 품질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의지와 우월한 전술이 물자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슐츠는 엔지니어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숫자와 수학, 물리적 현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미국산 철강의 눈사태에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전쟁 후 생산 수치가 기밀 해제되었을 때 슐츠의 추정치는 보수적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미국의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의 총 항공기 생산량은 3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의 생산량은 약 9만 4천 대였습니다. 미국은 P-47 썬더볼트 전투기만 15,600대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생산한 BF-1형구스와 FW-190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습니다. 슐츠가 1943년에 감탄하며 검토했던 R2800 엔진은 총 12만 5천 대 이상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프렛 앤 휘트니뿐만 아니라 포드, 쉐보레, 그리고 전쟁 생산으로 전환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만들어낸 산업동원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미국 공장들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도록 재설비되었습니다. 화물선을 건조하던 조선소들은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양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품질 또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전쟁 후반에 미국 항공기는 품질 저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인한 지름길이나 타협은 없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독일 항공기는 자원 제약의 증거를 점점 더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낮은 등급의 재료와 단순화된 구조가 그 예시였습니다. 또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징집되어 강제 노동으로 대체되면서 품질 관리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슐츠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미국 기술 정보 장교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P-47에 대한 그의 1943년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미국 장교는 항공기 한 대를 검토한 것만으로 독일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결론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슐츠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미국과의 산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P-47은 독일이 감당할 수 없는 생산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모든 부품과 모든 시스템은 독일의 총체적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자원과 제조 역량을 필요로 했습니다. 장교는 그가 단지 한 명의 엔지니어였을 뿐인데 분명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슐츠는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3제국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패배주의자로 비난받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미국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교는 노획된 독일 문서에서 슐츠의 보고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접수 완료, 조치 불필요라고 표시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놀랍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슐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치 지도부는 정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고 있는 것의 정당성만을 원했습니다. 현실이 이데올로기와 모순될 때 현실은 묵살되었습니다. 베르너 슐츠와 노획된 P-47의 이야기는 독일의 전략적 실패를 보여주는 축소판이었습니다. 훈련된 엔지니어는 적의 장비를 검토하고 독일의 산업적 불리함에 대한 정확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여러 인물들과 유사했습니다. 카나리스 제독은 미국의 산업 역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는 독일이 생산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돌프 갈란트는 P-47의 전술적 우위를 인지했습니다. 제프 디트리히는 아르덴 공세가 연료 부족으로 실패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유능한 사람들은 진실을 보았지만 진실이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패배주의자 또는 비관론자로 일축당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의 인종적, 문화적 우월성이 어떠한 물자적 불리함도 극복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의지와 결단력이 산업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수학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슐츠와 같은 사람들은 증거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것과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P-47에 대한 슐츠의 보고서는 경고의 신호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발했어야 했습니다. 대신 보고서는 보관되고 잊혀졌습니다. P-47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5,600대 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수천 대의 독일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것들은 유럽 침공을 지원했습니다. 그것들은 독일의 패배를 피할 수 없게 만든 제공권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엔지니어가 한 대의 노획 항공기를 검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가가 자신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병사나 전술의 전쟁이 아니라 공장과 자원의 전쟁이었습니다.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알루미늄, 더 많은 강철, 그리고 더 많은 산업 역량을 가진 쪽이 필연적으로 승리할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모든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